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자산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자산관리하면 대부분 재테크 뭐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뭐 재테크이기도 하고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기도 합니다. 먼저 이거부터 한번 제가 서두를 꺼낼까 하는데 이게 수명에 관한 부분입니다. 100세 시대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 수명에 관해서 제가 이제 두 가지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100살까지 살 것 같아. 지금 뭐 평균 수명이 85세다. 이런 부분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10년에 5년 정도, 2년에 1년 정도 평균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유럽의 한 2배 정도 평균 수명의 이제 길어진 속도가 빨랐는데 하여튼 그렇다 치고 우리나라는 2년에 1년꼴로 평균 수명이 길어졌는데 이 평균 수명이 길어진 것을 한번 나눠봐야 됩니다. 뭘로 나눠봐야 되냐면은 유아 사망 혹은 나이가 어렸을 때 사망한 것들의 사망률이 낮아져서 길어진 부분하고 정말 오래 살아서 평균 수명이 길어진 것하고 이걸로 나눠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평균 수명이 쭉 길어진 것들의 통계를 내보면은 50년대부터 뭐 60년대부터 쭉 평균 수명이 길어진 것들의 70에서 80%. 이거는 유럽과 미국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꽤 유아 사망률이 그래도 조금 낮은 나라인데 70에서 80%가 60세 이전의 사망률이 낮아져 가지고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유아 사망률이 낮아졌다든지 뭐 사고, 전쟁 뭐 등등 이런 부분이 이제 낮아져서 이루어진 부분이 수명이 길어진 부분이 한 70%를 차지한다는 것이고요. 나머지 20에서 30% 정도가 진짜 평균 수명이 길어진 겁니다. 그게 우리가 60세 이후부터의 이제 수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진짜 길어져서 그래 된 거고요. 평균 수명의 길어진 것에 60세 이후 길어진 것은 지금 길어진 것의 20에서 30% 정도밖이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평균 수명이 길어진다고 예측한 것의 수명의 길이는 대부분 어디서 나온다는 거죠? 60세 이후의 수명이 길어지는 것이고 진정 여러분들처럼 적어도 한 40년 이상 이렇게 세상을 살은 사람들의 수명이 더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감하는 수명은 지금까지 길어진 그 평균 수명에 비해서 앞으로 체감하는 평균 수명은 훨씬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60세 이후의 사망률이 낮아진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평균 수명이 예를 들어 뭐 100세까지 길어진다면 60세 이후 대체 사는 연수가 얼마나 길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디 이코노미스트의 올해 8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 제목이 치팅 테스트입니다. 죽음을 이제 피해간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평균 수명, 지금까지 이제 평균 수명이 한 뭐 80세, 82세 이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루어진 것들은 주로, 이제 뭐 질병을 치료한다든지, 위생이 좋아졌다든지, 이런 요인 때문에 평균 수명이 길어졌는데, 항노화 부분에 인해서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앞으로 한 단계 점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 수명을 거의 인간의 한계 수명이라고 여기지는 한 120세까지 평균 수명을 확 밀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디 이코노미스트의 이야기입니다. 그 실리콘밸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어 한다. 다만 지금은 비용의 문제인데 차츰차츰 비용이 낮아지면은 이 부분도 점차 확산될 것이라는 것. 이까지만 이야기하고 끝났으면 괜찮은데요. 뭐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괜찮은데 한 발 더 나가서 실리콘밸리에서 시도하는 것은 한계 수명이라고 여겨지는 120살. 이 한계 수명의 벽을 발로 뻥 차서 한 150세까지 밀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뭐 이게 실현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런 부분의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향후 우리가 한 40, 50까지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수명의 길이는 생각보다 훨씬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수명이 이렇게 길어지고 그 다음에 불확실한 거죠. 수명이 확실하다면 훨씬 이야기가 다릅니다. 수명이 길어지더라도 나는 100세가 되면 스위치를 딱 끄고 세상을 떠난다 그러면 이야기가 다릅니다만은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불확실성, 이 두 가지가 이제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일컬어서 이 세상의 구조가, 사회의 구조가 변해버린다 그럽니다. 혹은 우리의 삶의 구조가 변해버린다. 왜냐하면 얼마나 크게 변합니까? 나의 노후의 삶이 이렇게 길어진다는 것은. 자,
구조가 변할 때 우리가 재테크라든지 이런 걸로 가지고 대응을 하기에는 무리라는 것입니다. 구조라는 것은 틀이 변하는데 그 틀이 변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소위 말해 좀 속된 말로 깔짝깔짝 이것 좀 잘해가지고 뭔가를 대처하기 힘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가까운 바다에 이렇게 항해를 나갈 때는 항해 기술이 뛰어난 사람을 데리고 가면은 뭐 요트를 타고도 그럭저럭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큰 태평양을 나간다면은 아무리 항해 기술이 뛰어나더라도 튼튼한 배가 없으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큰 태평양을 나가기로 작정을 하면은 노아의 방주처럼 배부터 먼저 튼튼하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의 구조가 바뀔 때는 우리 역시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의 구조를 바꾸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지금 수익률을 올해 1%포인트 더 내고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올해 1%포인트 뭐 30년 동안 더 낼지 안 낼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재테크는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이전에 삶의 구조와 틀이 변하는 것에 대응해서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응되는 적정한 틀을 만들어 놓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제 이야기의 오늘 주안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틀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야기 하나로 그냥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원래 이 이야기를 제가 처음 찾아낸 줄 알았더만은 또 이렇게 인터넷을 쭉 찾아보니까 이야기하신 분이 한 분 이미 있으시더라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저게 이제 정말 여신 같은 사람이 있는데 실제 여신입니다. 새벽의 여신 에오스라고 그러고요. 로마 신화로 이야기하면은 오로라입니다. 오로라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티타노스라고 그 트로이의 왕자였습니다. 한때는 엄청나게 잘생긴 왕자였는데 지금 나이 들어서 지금 쪼그라든 이런 표정을 가지고 보시면은 저 에오스가 참 안타깝게 이 노인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쳐다보고 있고 노인 역시 저 눈빛을 보십시오. 그리고 저 옆에서 또 제3자가 보는 저 안타까운 눈빛을 보십시오. 도대체가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저런 장면이 연출되었을까 하는데 새벽의 여신 에오스는 이제 새벽이 되면 저렇게 말을 타고 이제 새벽을 열로 떠나는데 자, 이야기 아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있으신데 한번 이야기를 말씀드려 보면은 에오스는 그 아프로디테한테 저주를 받아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프로디테가 에오스를 저주했는데 도대체가 저 티타노스가 저렇게 되게 되었는데 아프로디테가 이제 저 아레스라고 전쟁의 신이 있지 않습니까? 싸움을 되게 잘하는 신인데 그 아레스를 이제 사랑했는데 에오스가 역시 또 아레스를 이제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원래 질투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 질투를 해서 저주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 저주가 뭐냐면은 너는 평생 인간 남자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부분입니다. 그게 왜 저주냐? 신은 영원히 사는데 인간은 늙어야 하기 때문이죠. 한 남자를 사랑을 하는데 인간은 자꾸 늙어서 죽어가야 되고 자기는 영원히 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저주가 되게 되는데 그래서 에오스는 트로이의 왕자인 티타노스를 보고 한눈에 이제 빠져가지고 납치를 해가지고 같이 삽니다. 사는데 인간은 늙어서 죽어야 되죠. 그래서 제우스한테 가서 간청을 합니다. 제발 티타노스를 영원히 살게 해주십시오. 제우스는 오케이 내 부탁을 들어주겠다 했는데 에오스가 깜빡 까먹은 게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영원히 살게는 해달라고 그랬는데 늙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을 안 했던 겁니다. 안 해서 세월이 흐르면서 티타노스는 이렇게 계속 늙어가게 되고 이걸로 이제 안타깝게 보다 못한 이제 에오스가 티타노스를 방에 가두게 됩니다. 햇빛에 가득히 들어오는 방에 가두게 되는데 그래서 티타노스는 나이가 들수록 죽지 않고 계속 쪼그로만 들고 나중에는 이제 몸이 쪼그라들다가 이제 소리만 앵앵거리는 소리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매미로 변했다 하는 것이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인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는 그거입니다. 영생을 가졌는데 불로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영생과 불로가 같이 이어져 갔으면 이건 신인데 영생을 가졌는데 늙지 않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 갭이 생긴 거예요. 이 갭 때문에 우리의 비극은 시작된 겁니다. 이 그림의 비극은 결국 영생은 있었는데 불로를 갖지 못한 것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는 영생을 갖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수명이 자꾸 길어지는데 여기에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뭔가 그 갭이 자꾸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수명이 길어진 것에 따라가지 못하는 갭. 이 갭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의 비극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갭이 생기냐면은 수명은 길어지는데 우리의 건강 수명은 길어지지 못하는 경우. 내가 120살까지 사는데 70살부터 아프기 시작하다면은 50년 동안 아파야 됩니다. 자, 이것은 비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극은 또 뭐냐면은 120살까지 건강하게 사는데 55세 퇴직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또 한 50년 넘어를 살아야 하는 것. 이것도 비극입니다. 그게 수명의 길이, 우리의 수명의 길이에 비교해서 일의 수명, 그리고 건강 수명이 따라주지 못한 것 때문입니다. 세 번째 수명은 뭐냐면은 우리의 돈이 따라주지 못하는 겁니다. 수명은 120세까지 가는데 돈의 수명은 80세에 들크덕 끝나버렸다 하면은 이 40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갭의 수명 갭을 없애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보시면은 우리의 평균 수명은 지금 저 정도 와 있고 앞으로도 더 길어질 수 있는데 건강 수명을 얼마나 길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근로 수명 혹은 일의 수명을 얼마나 길게 할 것인가. 지금은 되게 짧죠. 우리나라가 55세 정도 되면은 주된 직장에서 물러나오니까요. 되게 짧습니다. 이걸 어떻게 길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수명이 길어질 때 장수의 비극을 겪지 않을 그런 방법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돈의 수명.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이제 돈의 수명입니다. 이 돈의 수명을 어떻게 길게 할까? 그래서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것과의 갭을 줄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의 수명이라는 것은 결국 그겁니다. 돈의 수명이 노후의 파산을 좌우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90세까지 살았는데 돈은 85세 끊겼다 하면은 노후 파산이죠. 돈보다 내 수명이 길면은 파산이 되는 거고, 나보다 돈의 수명이 길면은 뭐 그거는 괜찮습니다. 유산으로 넘겨주면 되는데, 자, 이 돈의 수명이 이제 어떻게 하면 돈의 수명을 길게 할 수 있을까? 여기 제가 답을 써놨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걸로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가 연금이죠. 연금은 아시다시피 종신연금은 자기가 사망할 때까지 물론 지급해주는 기간이 망하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지급해주는 기간이 튼튼하다고 그런다면은 자기가 사망할 때까지 돈을 지급해주기 때문에 돈의 수명이 자기의 수명하고 일치시켜 놓은 것입니다. 꼭 길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수명을 일치시켜 놔서 내가 얼마든지 오래 살아도 돈도 그만큼 이제 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금이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돈의 수명이 길려면은 자기가 모아놓은 돈에서 수익이 계속 나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수익이 5% 난다고 그러고 내가 난 수익이 5%를 매번 생활비로 쓴다 하면은 이 돈의 수명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런데 수익이 예를 들어 1% 나는데 나는 15%를 매번 끄집어낸다고 그러면 돈의 수명은 자꾸 짧아지겠죠. 그래서 수익성을 어떻게 높이냐. 수익성이 높아질수록 돈의 수명은 길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금화를 많이 할수록, 그리고 투자를 많이 할수록 돈의 수명은 길어집니다. 자, 그럼 여기 단점은 있는 거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럼 모두 다가 투자를 다 하고 모두 다가 연금화를 다 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연금을 하면 막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 도대체가 1억을 넣었는데 35만 원밖에 안 주는 거야 하는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연금이라는 특성 자체가 되게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거예요. 그게 적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조금 손해본다고 생각될 그런 정도의 돈밖에 안 줍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120살까지 살지도 모르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그걸 대비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금화를 많이 하려고 하면은 비용이 따르는데, 첫째, 받는 금액이 좀 적어진다는 것, 두 번째는 유동성이 없습니다. 투자 자산은 언제든지 자기가 찾아 쓰면 되는데 연금은 개시되면은 자기가 아무리 찾고 싶어도 안 줍니다. 목돈을 중간에. 그래서 그게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무작정 연금화를 많이 해서 돈의 수명을 길게 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 자산도 마찬가지죠. 수익성은 높지만은 자칫 잘못하면은 원금까지 다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 역시 비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금화를 많이 시키고 투자 자산을 많이 할수록 노후 파산이 가능성은 줄어들지만은 한편으로는 비용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금과 투자 자산을 얼마나 나의 성향에 맞게 적절한 비율로 조절을 해서 나한테 맞는 돈의 수명을 만들어낼까,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돈의 수명 혹은 노후에 여러분들의 자산 관리의 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물어보십니다. 야, 그러면은 몇 퍼센트가 적정하냐? 근데 절대, 이거 하나, 그러니까 골든룰 하나가 없습니다. 이거 뭐 예를 들어 연금 뭐 50%, 뭐 그냥 투자 50대 50으로 하라. 뭐 이런 골든룰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각 개인에 따라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봐도 이제 그걸 알 수 있는데, 자, 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음양에 따르면은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되게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걸 형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수적이고 방어적인 것입니다. 그 반면에 투자라는 것은 수익을 취하고 적극적이기 때문에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다 다양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같은 남자라 하더라도 음적인 성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여자라고 하더라도 양적인 성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과 투자 자산을 섞을 때는 결국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좀 더 공격적인 성향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의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해도 괜찮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 개인 대 개인으로 해서 이 부분은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이고요.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으셔야 될 것은 내가 앞으로 나의 수명에 맞게 돈의 수명도 길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나의 구조는 연금과 투자 자산을 적절히 섞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으로 이제 방향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태극의 음양처럼 이런 음의 자산과 양의 자산을 나의 성향에 따라서 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게 이제 제일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각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연금은 도대체 어떤 곳에 초점을 맞춰주고 연금의 포인트는 뭐냐 하는 거하고, 그다음 투자를 하려면은 또 그 위험이 따릅니다. 특히 노후에 투자 자산을 한다는 것은 되게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런 길을 나설 때 우리가 반드시 감안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쪽에 나의 자산을 갖다 놓으면 좋을까 하는 부분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금은 이런 한 5가지 습관만 없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내 연금을 망치는 5가지 습관이라고 적어놨는데, 젊으신 분들은, 혹시 나이 젊은 분들은 이걸 꼭 지켜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특별한 재주가 없습니다. 연금에서 수익을 아주 잘 낸다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이고요. 그런 것보다 연금에서 다른 행동이 자기의 자산을 불리는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94년에 구개인연금을 처음 이제 들었을 때, 그때는 뭐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은행에서 들으라 그러니까 들었는데, 그때 10만 원씩 들었습니다. 10만 원씩 들었고, 지금 2016년이니까 한 22년 됐죠. 그러니까 매년 120만 원에다가 한 22년 됐으니까 뭐 한 2,500만 원 정도 원금이 들어갔겠죠. 들어갔는데 지금 실제 얼마 정도 되냐면은 실제 금액이 한 7천만 원 됩니다. 자, 그때 이전에 금리가 높았던 이유도 있지만은 결국 뭐냐면은 다 중간에 절대 찾지 않고 그대로 그냥 까먹고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거의 22, 3년 장기로 두다 보니까 복리 효과를 발휘해서 수익이 많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제일 확실한 방법은 복리 효과입니다. 그래서 복리 효과이고, 복리 효과를 나타내려면 돈을 장기로 둬야 되고, 돈을 중간에 찾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일정한 수익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 수익률이 대체로 4에서 5% 정도입니다. 최소한 그 정도 수익률 이상 되어야 복리 효과가 조금 의미 있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연금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서 찾게 되면은 자산이 거의 쌓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찾지 않아야 되고요. 그래서 망치는 5가지 습관은 중간에서 찾는 사람. 저것도 중간에서 찾는 것도 이제 습관됩니다. 제가 중간에서 절대 찾는 그런 습관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최근에 뭐 다른 주식, 뭐 회사 주식 관련된 것 때문에 변액연금을 한번 중간에 찾았습니다. 그걸 한번 중간에 찾고 보니까 다른 변액연금도 찾을 게 없나 계속 눈이 돌아가던데요. 이게 중간에서 찾는 것도 버릇됩니다. 그래서 이런 버릇은 이제 안 해놓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연금은 무지무지하게 긴 자산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 한 30살 정도 되는, 늦게 생각해서 30살에 직장에 들어온 사람이 연금에 들었다 하면은 이 사람이 향후 한 최소 65세에 은퇴를 하거든요. 지금 30살은 제가 보니 한 70에서 75세에 은퇴입니다. 70살에 은퇴한다 하더라도 40년을 운용을 하고, 은퇴하고 나서도 한 30년을 그 돈에서 천천히 인출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70년에 이르는 긴 자산입니다. 이렇게 70년에 이르는 자산에 우리가 1년짜리 예금을 갖다 놓은 자지, 1년짜리 ELS를 넣는다는 것은
되게 비효율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명이 아주 긴 자산에, 긴 기금에는, 펀드에는 포함되는 자산도 수명을 길게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 자산으로 운용을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투자 쪽에서 말씀드릴 텐데 국내 자산에 집중되어 있는 것, 이거 제발 좀 고치셔야 됩니다. 부동산 편중과 국내 자산에 편중되어 있는 것, 이거 고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금은 초기부터 자산 배분을 일정하게 가져가는데 젊을 때는 위험 자산을 얼마든지 많이 가져도 됩니다. 튼튼한 직장에 있는 분이고 월급을 받고 있는 분이고 나이가 젊다면은 투자 자산, 주식 자산을 얼마든지 많이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그러다 뒤에 가서 천천히 줄여나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초기부터 자산 배분을 젊은 사람이 뭐 주식을 50%, 40%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산 배분에 있어서 되게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금을 은퇴 시에 일시금으로 찾는다. 일시금으로 찾고 나서 좀 있으면은 돈 다 사라집니다. 이거 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라고 외국 사람들도 일시금으로 중간에 찾는 거 좋아합니다. 찾아가지고 뭐 요트 사는데 보태 쓰고 저기 보태 쓰고 하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찾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은퇴 시에도 목돈으로 찾아서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연금에는 이런 습관을 꼭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기 적혀 있는 습관은 가지지 말아야 하는 습관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금을 그러면 도대체 한 5가지 연금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느냐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요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니까요. 그 포인트만 말씀드린다면은 일단 우리가 이제 연금은 크게 한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가 이제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세제적격연금이라고 해서 퇴직연금, 개인연금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세액공제 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제 비적격이라는 것은 세액공제는 해주지 않지만은 배당소득이나 연금소득에 대해서 다 비과세를 해주는 것. 그게 이제 세제 비적격 연금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연금저축 혹은 변액연금 이런 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3층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4층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주택연금. 이라는 것이 있고 5층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투자자산을 넣어놓고 거기서 월 얼마씩 일정하게 인출해 나가는 그런 투자자산에서 월 지급식으로 해서 받아 나가는 것 그런 언제 연금 형태가 있습니다. 그 한 5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하나 각각 이 연금들에 뭘 주의를 해야 하느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느냐 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의무가입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운영을 해줍니다. 찾고 싶어도 못 찾습니다. 연금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추가로 더 납입 이런 것도 없습니다. 대신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연금을 받을 때 5년까지 연기를 할 수 있고 5년을 앞당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직장을 다 나왔더라도 나중에 임의가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력 단절된 여성이나 경력 단절된 부분이 추후 납입을 해서 과거에 내가 연금을 넣지 못한 부분을 다 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군복무 크레딧 제도라든지 이런 거 해서 연금의 기간을 조금 늘릴 수 있고 하는 식으로 다양한 국민연금은 제도가 다양합니다. 제도가 많이 있고 이 제도가 또 매년 바뀌어요. 왜냐하면은 이전에 만들어졌던 제도라 가지고 자꾸 사회가 변하니까 국민연금 제도도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은 국민연금은 뭐가 바뀌었고 그렇게 됩니다. 올해 바뀐 것 중에 이제 제일 큰 게 경력 단절된 여성이 임의가입을 하면서 추후 납입을 해서 과거에 공백 기간을 다 메꿀 수 있게 한 부분이 이제 제일 크게 바뀐 것 중에 하나이죠. 이런 식으로 국민연금은 제도를 내가 어떻게 잘 알아서 그걸 나한테 맞게 잘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국민연금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력 단절료, 추후 납입 이런 게 가능하다면은 지금까지는 한 가구에 한 명이 국민연금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거죠. 한 가구에 이제 한 명이 아니라 1인이 하나의 국민연금을 받아보자. 그래서 우리 가구는 두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을 받아보자. 이렇게 목표를 세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국민연금은 제도를 충분히 잘 활용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개인연금, 퇴직연금은 아시다시피 본인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것은 운영을 잘 해야 되고 운영을 잘 하는 기관에 맡겨두어야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한 40대 정도 들어서신 분들은 보통 보면은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10년 이상 부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2천만 원 되신 분도 있고 하는데 정작 이런 부분의 운용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시고 뭐 대충 되겠지. 내가 세액공제로 돈을 벌었으니까 뭐 수익이 안 나더라도 그래도 난 돈 번 거야 하고 놔두시지 말고. 왜냐하면은 자기가 100만 원, 150만 원 펀드 가입할 때는 도대체 뭐가 좋은지 막 물어보고 그러면서 정작 목돈으로 2천만 원씩 있는 곳에는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연금, 퇴직연금은 자산 운용을 잘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산 운용을 잘할 수 있는 기관 혹은 잘할 수 있는 프라이빗 어드바이저 이런 사람을 찾아서 자기의 돈을 맡겨놓는 것, 이것이 개인 퇴직연금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변액연금인데요. 변액연금은 아마 드신 분들도 드실지 모르겠지만 많이 해약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변액연금은 내 앞에서 이야기도 꺼내지 마라 뭐 이러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저도 워낙 많은 컴플레인을 들었고 저 스스로도 보고 막 분노가 폭발했을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도대체가 내가 7년 동안 넣어놓고 50%의 수익이 났는데 아직도 원금이냐 뭐 이렇게만 옆에 사람이 그 정도면 아주 잘하신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저도 분노를 폭발된 적이 있는데, 자, 변액연금은 특징이 그렇습니다. 저거의 제일 장점은 연금소득의 비과세입니다. 앞으로 연금소득세율, 아마 세월 한 10년 지나면은 연금소득세율 계속 높입니다. 왜냐하면은 나이 든 사람은 세금을 높인다고 해서 근로의욕이 안 꺾이기 때문에 세수가 부족하면은 이런 쪽으로 갖다 때려야 됩니다. 그런데 변액연금이라는 것은 연금소득세 가산하는데 아예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연금소득을 받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주로 가입하겠습니까? 부자들이 가입을 하는 거죠. 부자들은 저 세액공제, 세금에서 혜택 보는 것만 해도 자기들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왜냐? 종합소득과세에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빠진다는 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들은 10년 놔둬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변액연금을 하려면은 제가 최소한 15년은 두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둘 수 있느냐? 그 정도 둘 수 있으면은 저게 향후에 세금 면에서는 아주 파워풀합니다. 왜냐하면 한 7년, 10년 정도 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서서히 그때 이제 처음에 사업비를 떼고 뒤에는 거의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이제 기간이 뭐 10년, 15년 가면 그때부터 이제 파워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되게 사람을 이제 예를 들어 뭐 5년, 7년 돼서 찾는다, 5년 돼서 찾는다 하면은 그거는 뭐 백발백중 손해입니다. 그래서 초기 사업비가 요즘 다양한데 가급적 초기 사업비를 덜 떼는 곳, 그리고 나는 충분히 오래 둘 수 있다는 사람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변액연금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나는 오래 두지 못하겠다 하는 분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다 손해를 보게 돼 있고요. 누가 이런 비유를 들던데요. 초기 사업비라는 것은 우리가 애가 한창 클 때 그 애가 먹던 우유를 막 빼앗아 먹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초기에 자금이 막 적립돼야 되는데 초기 사업비로 돈을 떼니까 복리 효과가 나타나는 게 훨씬 늦게 가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액연금은 뒷심을 발휘하는 것이지 앞심을 발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에 뭐 이거 의사결정을 하려면은 이거는 안 하시는 게 좋고, 내가 아주 길게 둘 수 있다 하는 분은 이거는 나중에 세금 면에서는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배당소득, 자본차익, 이자소득 여기에 대해서도 다 비과세를 하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발생합니다. 중간중간 세금을 안 떼기 때문에. 거기다가 내가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도 다 비과세이기 때문에 세금 면에서 아주 파워풀한 거죠. 거기에 대한 대가가 아주 오래 두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급적 초기 사업비를 덜 떼는 펀드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 이게 이제 변액연금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택연금은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아주 중요한 제도라서 궁금하시면 여러분들이 뭐 읽어보기 궁금하시면 콜센터 전화해서 그냥 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다만 저게 아주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 머리에 넣어두시고 한번 내가 이게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써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저게 뭐냐면 우리가 뭐 여우한테 쫓길 때 주머니를 하나씩 던져서 살아나는데 그 주머니 중에 하나입니다. 저게 여차하면은 내가 저 주머니를 한번 던져서 살아보겠다 하는 것이 주택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조금 독특한 제도입니다. 우리가 저걸 영목이지라고 그러는데
순수한 영모기지하고는 또 다릅니다. 미국이 이제 리버스 모기지라고 해서 영모기지를 가지고 있고 일본도 가지고 있고 다른 나라도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연금 형식이 아니라 일시금 형식으로 찾아 쓰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연금 형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주택연금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 로버트 머튼 MIT 교수가 우리나라의 주택연금 제도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을 한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아무 유동성도 없는 주택이라는 자산을 소득 흐름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게 너무나 좋은 제도이다 해가지고 여기저기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스피치할 때 우리나라 주택연금 제도를 소개합니다. 그 참 좋은 제도다 하고 그래서 홍콩에도 최근에 우리나라에 와서 주택연금 제도를 좀 와서 배워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되게 제도가 그래도 좋은 제도이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던져놓을 주머니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이렇게 잘 좀 주택연금 제도는 무엇이며 어떤 것인가 하는 개념은 좀 익혀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지급식, 투자자산에서 우리가 인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운용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를 인출할까 하는 것이니까 인출 스킴을 잘 짜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월지급식 펀드가 거의 안 나와 있습니다. 뭐 이전에 한번 수익 배분형, 무선형 해서 좀 나오다가 그냥 주식시장 거꾸러지면서 뭐 다 사라져 버렸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스킴을 짤 부분이 아닙니다. 너무 나이브하게 짜서 그러는데 향후에는 이제 좀 더 정치한 스킴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될 텐데 뭐 여러 형태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배당을 해주는 형태, 안 그러면은 원금과 이익을 일정하게 받아서는 연금 형태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나오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상품을 잘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5층으로 쌓인 연금을 잘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아까 나의 장기적인 구조를 짜는 데 있어서 이 5가지 연금을 잘 활용하시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연금들이 있는데 이제 국민연금은 나는 65세부터 받으니까 이런 소득 플로를 짜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 연금보험, 뭐 주택연금은 내가 한 70세 정도부터 받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연금을 다양한 플로로 해서 전체 이 연금들에서 받는 소득 흐름을 좀 이렇게 안정되게 만들어 놓는 것. 저것들을 이제 우리가 일컬어서 연금 포트폴리오를 짠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들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짠다는 것이었습니다. 채권을 얼마 가지고 있을까, 집을 얼마 가지고 있을까, 주식을 얼마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 자산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인데 반해서 연금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내가 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얼마를 하고 퇴직연금은 언제 개시를 하고 주택연금은 언제쯤 하고 해서 나의 소득을 노후에 얼마를 일정하게 가져가고 그것이 나의 수명까지 이어지게끔 연금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연금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5층 연금을 가지고 나의 수명에 맞게끔 연금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음양에서 음에 해당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입니다. 투자를 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노후에 투자를 안 해도 지낼 수 있으면 제일 행복합니다. 왜 굳이 잠자리가 불편한 데까지 투자를 하겠습니까? 뭐 한번 봤다가 원금 수익률이 뭐 마이너스 5%네 하면 그때부터 막 이제 자기의 수입이 있을 때는 스트레스가 덜하는데 자기의 수입이 없는 사람이 자기가 가진 자산에서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만 5%가 빠졌다 하면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그때부터 막 스트레스 시달리고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니까 노후에는 가급적 투자를 안 하면 좋습니다. 안 하면 좋은데 세상에 이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정기예금 금리가 한 5% 정도만 나오면은 투자 안 해도 됩니다. 정기예금만 두고 꾸준하게 지내도 돼요. 안 그러면 뭐 3년짜리 정기예금을 두어서 수익률을 조금 더 받으면서 지내도 되고. 근데 정기예금 금리가 1% 되니까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우리가 금리에 따라서 자산 축적의 속도를 나타냅니다. 그 말은 금리에 따라서 원금이 2배 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금리가 6%일 때는 12년.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게 72 나누기 금리 하면은 원금이 2배 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대략적으로 맞습니다. 금리가 1% 이하부터는 오차가 생깁니다만은 그 이상의 금리에서는 거의 오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72 나누기 뭐 6, 5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자, 6%일 때는 12년, 5%일 때는 14.4년.
4%일 때는 18년.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바가 뭐입니까? 뭐가 좀 그림이 이상하게 이루어지죠. 그림이 이쪽으로 내려갈수록 막대가 길어지는 속도가 훨씬 길어집니다. 70이 나누기 1 하니까 72가 나왔고요. 그럼 금리가 이 정도 되는 0.1% 같으면 이게 막대가 몇 년까지 길어지겠습니까? 720년입니다. 제가 오차가 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693년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일본처럼 0.1%면 원금이 2배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693년입니다. 조선왕조보다 훨씬 긴 기간인데요. 그래서 금리는 자산 정식의 블랙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1%라도 블랙홀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30살에 1억을 넣어놨는데 2억이 되려면 100살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건 뭐 자산 정식이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저금리로 갈수록 일어나는 현상은 자산이 정식되는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진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느려져서 사실은 금리가 5, 6, 7%일 때는 금리가 1% 오르나 1% 내리나 2% 오르나 크게 영향을 안 줍니다. 자산 증식의 속도에. 그렇지만은 금리가 1%일 때는 금리가 3%이냐 1%이냐가 자산 증식의 속도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1%일 때는 70년이 걸리고 금리가 3%일 때는 2배가 되는 게 24년 걸립니다. 무려 46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금리가 3%면 내가 30살에 1억을 두었다 하면은 54살에 2억이 되고 거기서 다시 24년을 더하면은 78살에 4억이 됩니다. 거기서 다시 20살을 더하면은 거의 120세 정도 되면은 8억이 됩니다. 이거는 100살 정도 3%일 때는 100살 정도 되면은 8억이 되어 있는데 반해서 1%일 때는 100살 되면은 2억 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증식의 속도가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게 여기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이리로 뛰어 올라갈 것인가죠. 위험하기는 한데 뛰어 올라가면 훨씬 매력적인 장소인 것입니다. 이까지 뛰어 올라가려니까 이건 너무 위험하고요. 이건 너무 위험하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뛰어 올라가되 조금만 위험을 그렇게 많이 감수하지 않고 뛰어 오르자 하면은 여기서 한 4% 정도로 뛰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리고 4% 정도 되면 보시다시피 거의 복리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건 큰 차이가 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를 1%대 금리에서는 위험이 있지만은 그래도 4%로 한번 점프를 시도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길을 택하신 분은 그럼 투자 쪽으로 가보자입니다. 자, yes, no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1%에 머무르겠다 하면은 그냥 이제 거기 머무르시는 거고 4%로 한번 점프를 해보겠다 하면은 이제 그 다음 장면이 나오는 게 이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죠? 4%일 때 그냥 뭐 주식, 채권 뭐 이런 식으로 대충 가지고 있으면 되는가 하는 것인데요. 자산운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좀 전문적인 용어지만은 변동성을 줄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말은 뭐 10% 냈다가 1% 냈다가 15% 냈다가 마이너스 10% 내고 이러는 수익률보다는 5%, 5%, 5%, 5% 꾸준히 가는 것이 결국 한 30년 지나면 훨씬 돈을 많이 벌어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변동성이 적을수록 또 수익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 핵심인데요. 투자에 있어가지고는. 그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가 이제 장기로 운용을 하는 것. 이게 장기 운용이라는 게 이제 무슨 개념인가 말씀을 드릴 텐데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장기 투자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거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 이게 무슨 뜻인가부터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분산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분산의 정도를 자신의 국경을 넘어서 분산을 하자는 것입니다. 분산, 이제 국경을 넘어서 분산하는 것이고요. 더 분산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 금을 사는 것이 투기로 많이 산다고 그럽니다만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투기보다 분산의 차원입니다. 자기 주식 정권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야 시장 닫아버리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금이라는 건 가지고 있으면 쪼개서 팔면 먹고 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기가 최후에 먹고 살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 금입니다. 요즘은 조그맣게 나누어져서 금들이 나옵니다만 이전에는 이렇게 뭉치 빌리언으로 나오니까 어떤 돈 많은 분은 이걸 다 잘라가지고 조그맣게 해서 다 보관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자기 나라의 국가의 돈이 사용되지 않을 때도 사용될 수 있는 게 금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최후의 라스트 리조트, 최후의 방어수단으로 그걸 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돈도 별로 없는 사람이 투기로 금을 사고 하는 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게 이제 분산에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분산을 그것까지 생각하고요.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 분산을 어디까지 생각하냐면은 자기의 친족을 글로벌하게 퍼뜨려 놓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요. 유대인들은 보시면은 이전에 그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는데 건너가면 하여튼 사돈 팔촌 건너가면은 뭔가 친척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위기가 닥쳤을 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이 뉴욕에 내팽겨져 있으면 마피아가 됩니다. 안 그러면은 어디 그 사창가에 가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런 친척 먹고 살 거라도 잠자리라도 마련해주는 친척이 있으면은 훨씬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방식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자기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사람을 그래도 먹고 자는 것까지는 마련을 해주자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다른 길로 안 빠지거든요. 그런 게 없으면 이제 마피아나 이런 걸 막 조폭으로 가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더 극단적인 분산은 자기의 친족들이 글로벌로 퍼뜨려져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다면 캐나다로 가버리면 되니까요. 저는 전혀 안 퍼뜨려져 있어가지고 저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캐나다로 날아갈 데도 없고 여하튼 이 국가와 운명을 같이 해야 되는데 분산을 이제 더 철저히 분산이라는 것은 이제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변동성을 줄이는 방법이 현금 흐름이 있는 자산이어야 합니다. 자, 현금 흐름이 있으면 왜 자산의 변동성이 줄어들까? 이 부분을 아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이 있는 자산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이런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머리로 잠깐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것이었는데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장기 투자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투자라고 그러는데 장기 투자는 과연 무엇인가? 제가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인가? 우리가 단기 자산, ELS나 정기예금을 무작정 오래 가지고 있으면 장기 투자냐? 이거는 여러분들 당연히 아니라고 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리까리한 게 그겁니다. 우리가 주식 종목, 좋은 주식을 무조건 오래 가지고 있으면 돈을 번다. 이거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무조건 오래 가지고 있으면 돈을 번 것은 그 자산의 분포가 최소한 정규 분포를 가지고 있어야 오래 가지고 있으면 평균적으로 돈을 법니다. 그런데 한 종목의 자산의 분포는 개판입니다. 정규 분포가 아니라 그건 엉망의 분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 하나를 가지고 그걸 오래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돈을 번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라는 것은 어떤 한 종목을 무조건 오래 가지고 있다. 이거 아닙니다. 절대 돈 못 벌고 어떻게 잘못하면은 그냥 영원히 그냥 반토막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 투자가 아니라는 것. 진정한 장기 투자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장기 자산, 주식이나 채권을 가진 것, 이런 것들 장기 자산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단기로 승부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 자산이라고 그러는데 이 장기 자산을 가지고 마켓 타이밍을 하는 것. 마켓 타이밍이라는 것은 사고 팔고입니다. 요즘 이제 유행하는 것이 ETF 가지고 마켓 타이밍 하지 않습니까? 주가 ETF 오르면 인버스 사고, 그 다음에 떨어지면은 레버리지 사고. 이게 상당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이 짭짤하다고 해서 이제 ETF 많이 사는데, ETF도 주식 인덱스이기 때문에 장기 자산에 해당됩니다. 이걸 가지고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는 것. 이것이 장기 투자냐? 아닙니다. 아닌 것이고, 장기 투자라는 것은 장기 자산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하는 것입니다. 장기 자산이라는 것은 인프라, 부동산 같은 대체 투자 혹은 주식, 채권과 같은 장기 전통적인 자산, 이런 자산을 가지고 이것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냐면 장기적인 트렌드를 보고 내가 되겠다 생각해서 가지고 오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장기적인 트렌드가 변했다? 당연히 바꿔야죠, 그거는. 그래서 그런 유연성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가 지금 의사결정하고 30년 동안 나는 감옥에 갔다 하더라도 가지고 있겠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 전체적으로 요즘 기업의 수명이 10년이고 이렇다고 그러는데 어떤 기업을 가지고 있어서 장기로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장기 자산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하는 것, 그것이 장기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수익이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실증적으로
밝혀진 결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분산을 말씀드렸는데, 분산이라는 것이 진정한 의미는 그거이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그 유틸리티 종목을 뭐 50종목 가지고 있다고 분산이 아니라 서로 상관관계가 적은 것들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어요. 분산인데 그 상관관계가 적고 좋은 종목을 가지려고 이제 글로벌하게도 이제 분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자산이 편중되어 있는 것이 부동산 자산의 편중, 국내 자산의 편중 이 두 가지입니다. 이걸 이제 많이 수정해야 됩니다.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자산을 당연히 많이 다양화해야 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을 들면은 부동산 자산을 국공채로 바꾸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해서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바꿀 수도 있고, 그다음에 향후 계속 축적되는 자산을 금융자산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주식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60대들이 주식을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을 사니까 트렌드가 바뀌었다. 뭐 60대들이 앞으로 주택을 사니까 뭐 인구 구조가 바뀌면은 뭐 주택 시장이 망한다던데 아니구만. 큰일 날 소리입니다. 60대들이 주택 가지고 있다가 주택 가격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동성도 없는 자산. 되게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그 주택 자산에 집중되어 있고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되게 큰 문제인데, 대부분 주택은 또 부채까지 끼고 있지 않습니까? 차입을 해서 유동성이 부족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나이 들어서는 되게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자산의 집중, 국내 자산의 집중, 이런 부분을 고쳐야 되고요. 국내 자산의 집중을 고쳐야 되는 이유는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짤막하게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이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일본과 대만의 주가 지수인데요. 제조업에 기반한 수출 경제의 주가의 모양입니다. 90년부터 26년 동안 박스권입니다. 우리나라도 제조업에 기반한 수출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성장의 동력입니다. 똑같은 동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은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독일이 그 다음 국가인데 독일은 통화 때문에 이런 부분을 벗어났습니다. 이전에 일본하고 똑같이 가다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종합주가 지수 측면에서 본다면 저런 경로를 보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로 분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물론 잘 돼야 되겠지만 저렇게 판단이 될 때는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글로벌로 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글로벌로 분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투자 쪽을 더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제가 앞부분을 너무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글로벌로 분산하되 이런 쪽에 조금 테마에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가 기술 혁신, 4차 산업혁명 워낙 이야기가 많이 되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인구 고령화. 이건 앞으로 100년 동안 일어날 일입니다. 엄청나게 큰 트렌드니까 이 부분은 꼭 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향후 증가하는 것의 66%가 아시아에서의 고령화 인구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고령 산업에서 아주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은 앞으로도 엄청나게 잘 뻗어나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66% 증가하는 거에 증가하는 부분의 66%가 아시아니까 아시아의 대부분이 어딘지 아시겠죠? 중국이 차지하는 겁니다. 중국이 곧바로 우리나라를 뒤이어 고령화가 되니까요. 그래서 인구 고령화가 엄청나게 큰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트렌드가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할 때는 떨어져도 다시 회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종목을 투자했을 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섹터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섹터는 일시적으로 떨어지더라도 회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가진 자산을 가져야 되는데 장기적 관점의 자산입니다. 기술 혁신에 관련된 것, 인구 고령화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글로벌 중산층 증가. 그것은 중국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나라들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일어나는 소비재에 대한 수요입니다. 마치 1849년에 금광이 발견됐을 때 돈을 번 사람이 누구냐? 금을 캐러 간 사람이 아니라 곡괭이를 팔고 숙박업소고 생필품을 팔았던 것이 돈을 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나라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그 나라의 생필품을 파는 그 기업들이 돈을 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글로벌 중산층 소비재 이런 쪽으로 이제 투자의 트렌드를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 자산을 왜 가져야 하느냐 부분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에 변동성을 줄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한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원유 선물도 우리가 많이 투자하죠. 원유 선물도 투자하고 금도 투자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원유 선물과 금을 투자하기 전에 한 30년 데이터를 한번 그려놔 보십시오. 그려놔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이 자산에 투자를 해서 승산이 있겠냐 없겠냐를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어떤 경우는 한번 떨어지고 나서 한 20년을 그대로 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못 물리면 20년 동안 수익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켓 타이밍을 아주 잘해야 되는 것이고 현금 흐름이 없는 자산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 공급도 뭔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급이 조금이라도 변하면 가격의 변동성이 크게 되는 것이 그런 자산인데 현금 흐름이 있으면 예를 들어 우리가 2%씩 배당을 주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기업의 주가가 20년 동안 하나도 안 올랐다는 거예요. 큰일 날이죠. 그런데 2%씩 배당을 받으니까 복리로 해보니까 50% 정도 원금에서 인출을 하게 돈을 찾은 겁니다, 이미.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 50% 정도 수익이 난 거나 마찬가지죠. 그것처럼 현금 흐름이 있는 자산은 가격이 오르지 않든가 가격이 그대로더라도 그 나오는 쿠폰, 현금 흐름만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의 정도가 줄어듭니다. 특히 장기로 갈수록. 장기로 간다는 것은 시간을 나의 편으로 만드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자나 현금 흐름이 있는 거야말로 시간이 나의 편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계속 가면 꾸준하게 주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장기 투자는 시간을 나의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그 현금 흐름을 주는 자산인 것입니다. 뭐 30년 동안 안 오른다 하더라도 한 70% 이상은 수익을 얻게 되는 셈이니까요. 그 쿠폰만 따지자면은. 그래서 인컴을 주는 자산. 그게 가장 확실한 인컴을 주는 자산이 채권이고요. 그다음에 뭐 부동산도 인컴을 주고, 그다음에 배당 주식도 인컴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컴을 주는 자산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현금 흐름, 소득을 주는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투자 자산에서는 이제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런 현금 흐름을 꾸준하게 주는 자산이 주가도 좋습니다. 그거는 미국의 경우에 이제 이미 증명이 된 것이고 우리나라는 배당을 잘 안 해주기 때문에 아직 이런 부분이 덜 정착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 부분도 삼성전자도 변해간다 그러고 그러는데 점차 변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의 수명을 길게 하는 것은 일단은 이제 펜션, 연금이라는 것으로 나의 보수적으로 나의 기반을 딱 만들어 놔야 됩니다. 먹고 살 것은 연금으로 매칭을 해놓고 나머지 투자 자산으로 수익성을 키우는데 그 방법은 세 가지. 그냥 무작정 정글로 뛰어들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장기 자산을 보유한다는 것. 그다음에 현금 흐름이 있는 자산을 가져야 한다는 것. 분산을 하되 글로벌 차원으로까지 넘어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분산, 현금 흐름, 그다음에 아까 방금 첫 번째 말씀드린 장기적 관점에서 장기 자산을 보유하라. 이 세 가지를 지키시면서 투자 자산을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